서울의 심장부 잠실 롯데 월드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미래를 향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진성 넥스트, 진숭, 넥스트의 론칭 기자회견장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고 그들의 눈은 온통 단상 위에 선 한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진성그룹 회장 강태준, 40대,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한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맞춤 정장은 그를 얼음 요새라는 별명에 걸맞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진성 넥스트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혁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문을 열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미래를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는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부회장 박진우가 가장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탄의 미소가 가득했지만 강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질투와 야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준, 오늘도 내 세상이구나. 하지만 그 세상이 얼마나 갈까?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사전에 조율된 듯. 단 무난한 질문들이 오갔고 강태준은 막힘없이 때로는 허를 찌르는 통찰력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시작된 작은 소란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앞으로 밀려왔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한 젊은 여성이 필사적으로 단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낡은 트렌치코트.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지도 주눅 들어 있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냥매처럼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에 강태준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저 여자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지? 웅성거림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 찰나 그녀는 옆에 있던 한 기자의 마이크를 낚아챘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강태준 씨.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위험할 정도의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진우는 놀란 척 자리에서 일어서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입계는 간신히 억누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소녀 한유라라고 자신을 밝힌 그녀는 21번 크게 고르고는 장내의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 그리고 수백 개의 눈동자를 향해 폭탄을 터뜨렸다. 당신 제 아버지시죠? 정적,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셔터 소리도 웅성거림도 사라진 공간 속에서 오직 유라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차가운 남자 강태준에게 낯선 소녀가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1초, 2초, 3초. 영원 같던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단상 위의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어디서 온 정신 나간 여자인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일말의 동요도 당황도 없었다. 그는 유라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행사를 망치려는 어떤 세력의 수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유명세에 기대어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천박한 사기꾼인가? 모욕적인 언사였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굴욕 때문이 아니었다. 차라리 분노와 오기에 가까웠다. 아니요, 전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 서연희 씨를 기억하시잖아요. 세어연희, 그 이름이 강태준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그의 얼음가면 아래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날카로운 파편에 찔린 듯 아팠다. 하지만 그 변화는 찰나에 불과했다.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보안팀은 뭘 하고 있나? 저 여자를 당장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 강태준의 명령은 법이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유라는 발버둥 쳤지만 가녀린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회장에 숨겨진 딸 스캔들.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인 먹잇감이었다. 끌려 나가면서 유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21년 전 겨울 폭설이 내리던 강원도 산장에서의 밤을 당신이 직접 깎아주셨던 작은 나무 새, 은방울새 말이에요. 순간 강태준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은방울새, 그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21년 전 아직 진숭의 후계자로서 숨막히는 경쟁에 내몰려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 모든 것을 잊고 도망치듯 떠났던 강원도의 낡은 산장.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 창밖을 하얗게 뒤덮던 폭설. 그리고 그녀 서연희의 미소, 가난한 음대생이었지만 누구보다 맑은 영혼을 가졌던 여자. 그녀의 피아노 선율은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웃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룻밤의 꿈처럼 서로를 가졌던 그 밤. 그는 작은 조각도로 밤새 나무를 깎아 작은 새를 만들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은방울새였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와 함께 그룹의 운명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일부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강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봉인했다. 사랑도 슬픔도 그리움도 오직 일만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그 기억은 그와 서연이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성역이었다. 그런데 저 소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걸 손에 쥐고 계셨어요. 당신을 기다리셨다고요. 유라의 외침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진성그룹의 총수이자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남자였다. 그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네, 당장 끌어내. 그는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마저 실려 있었다. 그의 성역을 침범한 저 낯선 소녀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21년간 자신을 속여온 과거에 대한 분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유라는 결국 행사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강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단상으로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 김민석에게 짧게 말했다.
행사 종료해.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무대 뒤편으로 퇴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굳게 말아준 그의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기실로 들어온 강태준은 문을 잠그고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은방울새라는 단어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소녀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말이다. 저건 사기다. 누군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함정을 판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심장의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만약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난 21년의 내 삶은 무엇이었나? 그때 박진우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갈무리했다. 다시 얼음 요새의 가면을 쓴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답했다. 문제없어, 들어와.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정말 대단한 쇼였습니다. 회장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아주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저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아니.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어. 박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배후가 있을 거다. 저 여자는 아마 믿기겠지.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다. 강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진우는 그의 의중을 읽으려는 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역시 회장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서 사태를 수습해 보겠습니다. 박진우가 대기실을 나가자 강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박진우의 충성스러운 얼굴 뒤에 숨겨진 검은 야심을 모를 리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소동의 배우가 박진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비서실장 김민석을 호출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곁을 지킨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한유라. 오늘 나타난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주변 인물 계좌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 전 서연희 씨의 행적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특히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김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민석이 나가고 거대한 대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서연이가 그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오늘 밤 강태준이라는 견고한 요새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은 낯선 소녀가 던진 은방울새라는 이름의 작은 돌멩이였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진성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강태준, 한유라, 그리고 진성그룹 관련 키워드가 점령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억측과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그룹 본사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월에는 온통 파란색 하락지표가 섬광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활기 넘쳤을 사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도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한 남자의 발걸음에 일제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제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모든 감정을 차단한 듯. 단 냉정한 얼굴.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로비의 혼란은 순간적으로 통제되었지만 그가 사라지자마자 불안의 파문은 더욱 거세게 번져나갔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김민석이 굳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강태준은 대답 대신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민석은 그의 뒤를 따르며 밤새 정리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오전 9시 30분 기준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언론 대응팀은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읽지 않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수라장이 된 도시의 아침을 내려다보았다. 이사회는 몇몇 이사들로부터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 이사와 이 이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강태준의 입기에 냉소가 스쳤다. 최 이사와 이 이사는 호시탐탐 자신의 경영권에 제동을 걸려 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늘 박진우 부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박 부회장은 아직 출근 전입니다. 이사들을 따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제의 그 소동은 단순히 한 소녀의 돌발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겨냥해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공격의 배후는 아마도 자신이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인물일 터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에서는 강태준의 예상대로 은밀한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진우 부회장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최 이사와 이 이사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아이고, 두 분 이사님, 이 아침부터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어제 일은 저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최 이사는 콧방귀를 뀌며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강 회장의 그 오만불손한 성격에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그룹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 이사도 맞장구를 쳤다. 주주들 전화에 아침부터 시달렸습니다. 오너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경영 리스크입니다. 박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오래 모셔왔지만 이번 일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의 대응 방식이 너무 경솔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저렇게 차갑게 내치는 모습은 대중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강태준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철저히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지금은 회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라도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는 주주와 직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의 말에 두 이사의 눈빛이 빛났다. 박진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박 부회장, 최 이사가 본론을 꺼냈다. 이번 기회에 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하겠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영 쇄신안을 요구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 부회장께서 서 주셔야 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박 부회장밖에 없습니다. 박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손사래를 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저는 그저 회장님을 보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겸손 떨 때가 아닐세.
강 회장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 거야. 박 부회장이 나서서 회사를 안정시켜야지. 마지못하는 척 박진우는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이사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좌시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역할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태준을 향한 쿠데타의 서막이 올랐다. 박진우는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을 손에 넣었다. 한편 스캔들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인 한유라는 서울의 한 허름한 옥탑방에서 세상의 광풍을 마주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그녀의 처지는 진성그룹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악플이 가득한 문자 메시지 특종을 제안하는 기자들의 연락까지. 하지만 유라는 그 모든 소음을 외면한 채 창가에 앉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지만 끝내 세상에 자신의 음악을 펼쳐 보이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간 비운의 여인이었다. 유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절박함이 아닌 차분하고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랫동안 만져 닳고 다른 작은 나무새, 은방울새가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아버지를 증명할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이었다. 평생을 그리움과 가난 속에서 살다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이 거짓으로 포장되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를 버리고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밝혀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 그것이 딸인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믿었다. 강태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한 걸까? 유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진성그룹의 거대한 사옥을 노려보았다. 저 높은 성의 주인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워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강태준은 퇴근하지 않고 회장실을 지켰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의 손은 조금 전 김민석 실장이 가져온 얇은 보고서 한 장에 멈춰 있었다. 한율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였다. 이상합니다, 회장님. 김민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유라라는 인물의 배경은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주변 평판도 성실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꾸며놓은 삶 같습니다. 특히 출생 기록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행정착오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를 지웠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단순한 사기꾼이라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신분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 그녀의 배후에는 보통 내기가 아닌 자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배우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 서연이와의 관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빛바랜 악보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자신과 서연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세상의 무게를 알지 못했던 서툴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의 기억 속 서연희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야망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피아노를 사랑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낳아 숨겼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서울의 야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 숨겨진 수많은 비밀과 거짓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21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이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이 맞을까? 그녀의 죽음 뒤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얼음 같던 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유라라는 소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은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부정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만약이라는 가정이 고개를 들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만약 서연이가 나를 기다리다가 죽어갔다면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강태준은 인터폰을 눌러 김민석 실장을 호출했다. 곧바로 들어온 김 실장에게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아이 한유라를 찾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김민석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강태준의 결정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녀가 사기꾼이라면 자신은 이 스캔들에 더 깊이 휘말리게 될 것이고 박진호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과거와 마주해야만 했다. 에오름 요새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그 자신조차 예측할 수 없었다. 밤은 깊었지만 진성그룹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수천 권의 고서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종이 냄새와 희미한 가죽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 김민석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빛이 그의 안경 아래 불안하게 어른거렸다.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김민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21년 전 서연희 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 박선우. 진단서 발급 한 달 후 가족 모두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깊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서연희 씨의 공식적인 사인은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원 내부의 비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녀는 그 어떤 심장질환 관련 진료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쿵.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충격을 느꼈다. 산부인과.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김민석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희 씨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추기 직전 그녀 명의의 통장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입금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누군가 서연희를 돈으로 매수했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했으며 모든 흔적을 지웠다. 21년간 그가 믿어왔던 그녀의 죽음은 정교하게 조작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의 슬픔과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강태준의 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지독하게 차가운 분노였다. 그 유령 회사,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금 이체 직후 청산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범죄였다. 2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증거를 풍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 한유라. 그 아이를 만날 장소를 준비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박진호는 물론이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눈치채지 못할 곳으로.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함정이라면 기꺼이 들어가 주지. 이 연극의 연출가가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간접적인 보고나 추측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는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며칠 후 인적이 드문 인사동의 한 골목길.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청록 화랑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유라는 김민석 실장이 보내온 문자의 지시대로 약속 시간에 맞춰 혼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내부는 어두웠다.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대한 그림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낡은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유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왔으나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랑의 가장 안쪽 거대한 산수화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둠과 하나가 된 듯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를 향해 걸어갔다. 며칠 전 기자회견장에서의 혼란스러운 만남과는 달랐다. 지금 이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 서로를 향한 의심과 질문을 품은 아버지와 딸일지도 모르는 만이 존재했다. 무세운 의도로 부르셨죠. 이제 와서 입막음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유라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목적이 뭐지? 돈인가 원하는 금액을 말해. 네가 입을 다무는 대가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 진실입니다. 유라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받아쳤다. 회장님 같은 분께는 모든 것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명예처럼요. 강태준은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머니라 좋아. 그렇다면 몇 가지 묻지. 네가 정말 서연이의 딸이라면 알 테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은 몇 번이지? 13번입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빗방울 전주곡은 너무 유명해서 싫다고 하셨죠. 하지만 녹턴 13번을 연주할 때면 언제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허여.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것은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녀의 왼쪽 손등에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지.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아나. 어릴 적 오빠에게서 길고양이를 지켜주려다 물린 상처라고 했습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유라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서연희는 강태준이 기억하는 서연희와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알고 있었다. 준비된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의심은 더욱 커졌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가 누가 시킨 짓이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내 뒤에 있는 게 누구냐고 물었다. 박진우 부회장인가? 아니면 진성을 흔들려는 경쟁 그룹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재단하려 하시죠?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으신 건가요? 과거의 진실, 강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아는 진실은 하나뿐이다. 서연이는 병으로 죽었고
너는 그녀를 팔아 한몫 챙기려는 사기꾼에 불과해. 그 순간 유라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기대, 희망, 그리고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남자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연민.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대신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에코백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였다. 플라스틱 몸체는 긁히고 닳아 있었고 한눈에 봐도 수십 년은 된 골동품이었다. 이걸 들어보시면 제 말이 진실인지 회장님의 기억이 진실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래된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잠시 동안의 공백 후 희미하지만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준 씨, 들려요. 강태준의 전신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연이였다. 21년 전 그의 기억 속에 봉인되었던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조금은 힘이 없고 숨소리가 많이 섞여 있었지만 틀림없는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이걸 당신이 듣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기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게 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이 말을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아기. 강태준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태준 씨. 건강해. 우리 아기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런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의 회사도, 당신의 인생도. 목소리는 간간히 울음에 잠겨 끊어졌다. 믿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 그리고 나에게 돈을 줬어. 아이를 낳고 당신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나는 너무 무서웠어. 당신을 잃는 것도, 우리 아기를 잃는 것도.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나는 곧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될 거래요. 당신은 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듣게 될 거라고 했어. 미안해, 태준 씨.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지키고 우리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사랑해.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딸깍. 녹음이 끝났다. 화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강태준이 21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그의 자부심과 이성이, 그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서연희는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다. 그 모든 진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유라 역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서연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자신을 바라보던 서연이의 슬픈 눈동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듯한 애처로운 표정.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소녀가 아니었다. 사기꾼도 정체 모를 위협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신의 딸이었다. 21년 만에 너무나도 늦게 찾아온 잃어버렸던 자신의 혈육이었다. 머니는 강태준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언제, 어떻게?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5년 전이요. 지병으로요. 평생을 당신을 그리워하고 또 원망하면서 사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게 이 녹음기랑 작은 나무 새였어요. 음방울새.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의 무너진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다시 한번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대한 산수화가 그의 등 뒤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얼음 요새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는 21년의 거짓에 배신당한 상처 입은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청록 화랑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태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21년이라는 시간의 덮개를 뚫고 나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고통은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감정은 하나의 형태로 응축되었다. 그것은 바로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웠다. 눈물은 이미 멎어 있었다. 텅 빈 눈동자는 이제 지독한 냉기로 가득 찼다. 그는 유라를 아니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닮은 강인한 눈빛을 잃지 않은 아이. 지난 20년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었던 자신의 핏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김 실장, 강태준의 목소리에 대기하고 있던 김민석이 즉시 화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직감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즉시 이 아이를 평창동 안전가옥으로 옮겨.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경호를 붙이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해. 이 아이의 존재는 지금부터 진성그룹 최고의 보안사항이다. 명령은 망설임이 없었다. 유라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한 눈치였다. 잠깐만요, 내가 안전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서툴지만 단단한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는 내가 싸운다. 너는 그저 안전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돼. 그것이 아버지로서 그가 딸에게 건넨 첫 번째 약속이었다. 유라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남자는 사라지고 거대한 상처를 입은 채 복수를 다짐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 부회장은 초조했다.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한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언론을 통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강태준의 냉혹한 모습은 대중의 비난을 가중시켜 자신이 이 사회를 장악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터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고소는커녕 그 어떤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가 심어놓은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강태준 측의 핵심 이사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시간을 끌고 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한유라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옥탑방은 텅 비었고 그녀를 감시하던 기자들도 모두 허탕을 쳤다. 박진우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조차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숨긴 건가? 박진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강태준이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어쩌면 21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비밀에 강태준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내가 당한다. 그는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이 방역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한유라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켜버릴 결정적인 증거.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금고에서 번호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짧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기름기 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부회장님. 조항유입니다. 조항유. 한때는 잘 나가던 사회부 기자였지만 금품 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후 박진우의 뒤를 봐주며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조 기자 일이 좀 생겼네. 박진우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한유라라는 아이, 내가 보낸 자료는 봤겠지. 예, 부회장님. 요즘 제일 뜨거운 애 아닙니까? 그 아이를 완벽한 사기꾼으로 만들어야겠어. 진성그룹의 경쟁사인 태양전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전문 브로커로 말이야.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자네한테 연락한 거 아닌가? 증거는 만들면 되는 거야. 박진우는 자신의 계획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한유라의 고아원 시절 동기를 돈으로 매수해서 그녀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과 사기에 능했다는 거짓 증언을 확보할 것. 대포 통장을 이용해 태양전자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에서 한유라의 차명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할 것.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터뜨릴 것. 강태준이 손쓸 틈도 없이 여론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게 만들어 그 진흙탕이 크면 클수록 강태준에게 튀는 흙탕물도 많아지겠지.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전문 아닙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대한 덫을 놓았다. 이제 사냥감이 그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는 모습을 감상하는 일만 남았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는 강태준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강태준의 원룸은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 그의 집무실 뒤편에 숨겨져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이곳은 진성그룹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주식시장 현황과 실시간 뉴스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민석 실장과 그룹 보안팀장인 한상철 전무,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천재 해커 제로가 서 있었다. 대여 이상 한유라라는 아이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무감정한 상태에 가까웠다. 우리의 목표는 21년 전 서연희 씨에게 돈을 보낸 유령 회사다. 블루코럴 홀딩스.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고 자금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다른 거래는 없었는지 과거를 전부 해부해. 해커 제로가 타자를 치며 대답했다. 회장님, 21년 전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기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사람을 찾아. 강태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당시 회계법인 법률 자문 하다못해 서류 심부름을 했던 놈이라도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진성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이 1년 전의 유령을 추적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한상철 전무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박진우 부회장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크린 하나에 감청 기록이 팝업으로 떠올랐다. 박진우의 최측근인 수행비서와 조항유라는 전직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었다. 증거 조작, 거짓 증언, 언론 플레이. 박진우가 꾸미는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김민석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저 기사가 터지면 유라 양은 아니. 강태준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스크린에 떠 있는 통화 기록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대여출 놓았다니 구경을 해줘야지. 막지 마.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판을 깔아줘.
조항규 기자가 어떤 언론사에 접촉하는지, 고아원 동기는 누구를 만나는지, 돈은 어디서 흘러나가는지 전부 감시해. 증거만 확보하고 절대 우리가 안다는 티를 내지 마. 한상철 전무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물었다. 그들이 덫을 터뜨리는 순간 역으로 덮치실 생각이십니까? 대오치란 원래 사냥꾼 자신에게도 위험한 법이지.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우는 너무 서두르고 있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다. 우리는 그저 그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버리면 돼.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을 역이용하여 거미를 사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본격적인 방역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늦게 강태준은 평창동 안전가옥을 찾았다.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어색하게 서 있었다.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평생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특히 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워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보안상의 이유다. 이걸 써. 위치 추적이나 도청은 불가능하게 조치해뒀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유라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그는 그녀가 잘 지내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이었지만 유라는 그 안에 담긴 서툰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지독한 피로감을 보았다. 거대한 전쟁을 홀로 치르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었다. 강태준이 돌아가려 할 때 유라가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저기, 그가 돌아보았다. 괜찮으세요? 그것은 그의 안위를 묻는 질문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멈칫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의 결정과 명령을 기다릴 뿐 그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음 같던 그의 얼굴에 온기가 스치는 듯 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말했다. 내가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그것은 약속이었다. 딸에게, 그리고 21년 전의 서연이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박진우가 설계한 덫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인터넷 언론사인 넬리포커스의 한 면은 온통 한율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기사로 뒤덮였다. 단독. 회장 딸 주장. 한유라 알고 보니 태양전자 사주받은 전문 사기꾼. 충격 증언 및 계좌 내역 입수. 기사는 지독하게 선동적이었다. 조항유 기자가 돈으로 매수한 고아원 동기는 익명의 가면을 쓴 채 한유라가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아이였다고 증언했다.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은 태양전자와 연관된 해외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한유라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다. 기사는 한유라를 진성그룹을 뒤흔들기 위해 파견된 산업 스파이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끓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동정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맹목적인 비난과 조롱이 채웠다. 한유라의 SNS 계정은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마비되었다. 강태준은 하마터면 천하의 사기꾼에게 속을 뻔한 어리석은 회장으로 조롱받았다. 다시 폭락하기 시작한 진성그룹의 주가는 박진우의 미소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제 강태준은 한유라를 내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사회에서는 경영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물어 그의 해이만을 상정할 터였다. 진성그룹의 옥좌가 마침내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강태준, 내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가 축배를 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축배를 드는 동안 거대한 그물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준의 워룸은 전쟁터와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패배의 불안감 대신 방역의 짜릿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메인 스크린에는 온통 한유라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떠 있었지만 강태준의 얼굴은 빙하처럼 평온했다. 그는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음을 확인했다. 그물을 당겨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연주와도 같았다. 첫 번째 악장은 김민석 실장이 지휘했다. 그는 진성그룹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보수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국장님, 강태준 회장님의 단독 인터뷰 건이 아니라 더 재미있는 특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포커스의 조항유 기자 기억하십니까? 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죠. 1시간 뒤 조항유 기자가 과거 금품 수수로 퇴직한 사실, 그리고 이번 기사를 위해 한유라의 고아원 동기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녹취 파일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악장은 한상철 전무가 연주했다. 그는 박진우의 수행비서가 조항유 기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호텔 CCTV 원본 영상을 진성그룹 이사회 윤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영상 속에는 수행비서가 조항유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세 번째 악장은 법무팀이 맡았다. 그들은 데일리 포커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정면 돌파였다. 반격은 신속하고 정교하며 압도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세는 다시 뒤집혔다. 천하의 사기꾼 한유라는 거대 음모의 희생양으로, 어리석은 회장 강태준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고독한 영웅으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론은 이제 누가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박진우 부회장을 향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샴페인의 단맛은 어느새 역겨운 쓴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함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곡에 불과했다. 강태준이 준비한 진짜 복수는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워룸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해커 제로는 며칠 밤을 새우며 블루코럴 홀딩스의 디지털 잔해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자하서, 마침내 그가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모니터로 향했다. 21년 전 파산한 파나마의 한 로펌 서버 아카이브에서 암호화된 백업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블루코럴 홀딩스의 재무장부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암호였다. 21년 전의 기술이었지만 지독할 정도로 복잡한 다중 암호화가 걸려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강태준이 물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당장 시작해. 그때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제로는 진성그룹의 슈퍼컴퓨터를 총동원하여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무수한 조합의 암호키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루 이틀 사흘, 워름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Access Granted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제로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의 낡은 형태의 재무장부가 나타났다. 수많은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SYH라는 이니셜을 찾아냈다. 서연이, 그녀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의 출처였다. 블루코럴 홀딩스에 자금을 댄 배후. 추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양파 껍질 같았다. 자금은 스위스 비밀 계좌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수십 차례 세탁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 나갔고 마침내 모든 자금 세탁이 시작된 최초의 발원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진성건설의 비자금 계좌였다. 그리고 그 계좌의 관리자는 박진우의 아버지 당시 진성건설의 전무였던 박상배였다. 순간 워룸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민석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상배 전무라면 선대 회장님 시절 강 회장님의 부친과 경영권을 놓고 마지막까지 다투었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박진우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2대에 걸친 지독한 야망과 질투가 빚어낸 거대한 음모였다. 아버지 박상배는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난 강태준의 아버지를 증오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을 흔들기 위해 그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서연희를 떼어내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태준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진성그룹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 박진우는 아버지의 그릇된 야망을 그대로 물려받아 21년간 그 비밀을 덮고 살아왔다. 아니, 그 비밀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호시탐탐 강태준의 자리를 노려왔던 것이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배신감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곁에서 충신인 척 연기해온 남자가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원수였다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음모의 주범이었다는 사실. 박진우 부회장의 현재 비자금 내역도 확인해봐.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증발한 듯 건조했다. 아마 그의 아버지와 같은 수법을 쓰고 있을 거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제로는 박상배가 사용했던 자금 세탁 경로를 단서로 현재 박진우가 운영하는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를 손쉽게 찾아냈다. 수법은 더 교묘해졌고 규모는 더 커져 있었다. 21년의 과거와 현재의 부패가 하나의 선으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워룸을 나와 곧장 평창동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의 어깨는 진실의 무게로 무겁게 젖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여론이 뒤집히고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싸움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잠시 딸의 얼굴을 서연희를 닮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무서웠을 텐데.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온 세상이 너를 비난하는데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겠지.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한 척했지만 그녀 역시 20살의 평범한 여자아이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툴게나마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이건 단순히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네 어머니를 목표로 삼았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던 게야. 그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2대에 걸친 추악한 음모까지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아버지로서 처음 해보는 스킨십이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내 대에서 끝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만으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도둑 맞았던 한 여인의 명예를 되찾고 이제 막 찾은 자신의 딸을 지켜내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열겠다는 뜨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감정은 변화하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목적이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기꺼이 왕의 갑옷을 입을 준비를 마쳤다. 진성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그룹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이 공간이 오늘은 마치 중세시대의 결투장처럼 서늘하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소집을 주도한 것은 물론 박진우 부회장이었다. 그는 이사회의 긴 테이블 상석 강태준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최 이사와 이 이사를 비롯한 그의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탑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 시작, 시각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의 분위기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초조하거나 패배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위험한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김민석 실장과 법무팀 직원들이 두꺼운 서류철 여러 개를 들고 그림자처럼 따랐다. 박진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스쳤다. 모두 모이셨군요.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그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개인적인 스캔들은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대외적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본 부회장은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제안하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강태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의 뜻을 표하며 웅성거렸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의 변명 혹은 분노를 기대하며. 하지만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우를 지나쳐 회의실 정면의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박진우 부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주 가치는 훼손되었고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스캔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박진우를 향했다. 그 원인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 그룹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자라온 악성 종양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스크린의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조항규 기자와 한유라의 고아원 동기가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이었다. 박 부회장은 한유라 양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은 철저히 조작되고 연출된 음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박진우의 수행비서가 조항유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포렌식 보고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최 이사와 이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대응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박 부회장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요? 한낱 사기꾼에 불과하다던 어린아이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서늘하게 지배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박 부회장이 지난 2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바로 그 진실의 말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진성건설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박진우 부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은 지금 박진우 부회장이 수년간 회사 돈을 어떻게 횡령해 왔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태준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추악한 범죄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21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스크린에 블루코럴 홀딩스라는 낯선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회사의 암호화된 재무장부가 돈의 흐름이 서연희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자금의 출처가 박진우의 아버지 박상배 전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믿을 수 없어. 누군가 중얼거렸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 부회장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를 시기하여 후계자였던 저를 흔들기 위해 제가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부회장은 그 죄를 물려받아 20년간 진실을 은폐하고 그것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횡령 따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회의실은 그 어떤 재판정보다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날조된 증거야. 저 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모함이라고. 강태준이 그를 비웃었다. 좋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개인적인 스캔들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그는 김민석 실장에게 눈짓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 서류처를 열어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그 서류의 첫 페이지가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서울법의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강태준과 한유라의 DNA 샘플,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혀있는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박진우 부회장은 한 어린아이의 아픔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의 딸을 건드린 겁니다. 강태준이 선언했다. 한유라는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박진우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사회의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박진우 부회장 해임 및 이사직 박탈.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여 수사를 의뢰할 것.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고 넋이 나간 모습의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왜? 도대체 왜? 그가 절규했다. 어떻게 알아낸 거야? 완벽했는데. 20년 넘게 아무도 몰랐는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강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놈의 탐욕이 스스로를 무덤으로 이끈 개지. 탐욕이라고 박진우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이건 탐욕이 아니야. 정당한 내 몫을 찾는 거였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진 너 같은 놈은 절대 이해 못해. 진성은 원래 내 것이 되어야 했어. 내 아버지가 내가 너희 부자에게서 모든 걸 빼앗겼다고. 그의 입에서 수십 년간 묵혀왔던 열등감과 질투 뒤틀린 피해 의식이 용암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강태준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내 놈만 없었더라면 내 놈만.
바로 그 순간 집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것은 회사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한 검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씨, 그는 주머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보였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박진우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앉고 싶었던 회장의 자리, 그 집무실에서 그는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된 것이다. 검사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심판의 밤이 지나고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강태준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서서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21년 만에 그는 비로소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박진우 부회장의 구속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준이 이사회에서 공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든 의혹과 루머는 힘을 잃고 먼지처럼 흩어졌다. 언론은 연일 박진우 부자 후지의 이대에 걸친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비자 반등을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주일 후 강태준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전의 제품 발표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상에 선 강태준은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여전히 위험 있고 단단했지만 그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깊은 고뇌를 거친 인간적인 모습이 엿보였다. 그의 옆에는 이전처럼 낡은 트렌치코트가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은 유라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침입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한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었다. 매언저 이번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사과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었던 진실을 바로잡고 도둑맞았던 한 사람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는 한유라가 아닌 강유라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명백한 저의 유일한 딸입니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성싱을 부여했다.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유라와 유라의 어머니인 고구 서연희 씨는 지난 21년간 이어진 거대한 음모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하늘에 있는 연희 씨와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온 제 딸 유라에게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한 진성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서연희 아트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여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한 아름다운 영혼의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마무리였다. 서연희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유라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으며 강태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공식적인 폭풍은 끝났지만 강태준과 강유라 부녀, 분우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두 사람은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다. 평생 명령만 내리는데 익숙했던 강태준은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침 식사 메뉴를 물어보는 것조차 비서에게 보고를 지시하듯 딱딱하게 말했다. 평생을 가난과 결핍 속에서 살아온 유라는 눈앞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너무 넓어서 발소리가 울리는 거실도 수십 벌의 옷이 걸린 드레스룸도 그녀에게는 아늑함보다는 위화감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은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강태주는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유라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오래전 서연이가 그에게 자주 들려주었던 쇼팽의 녹턴이었다. 선율 하나하나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강태주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연주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연주가 끝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알고 있다. 강태준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 어머니는 이 곡을 연주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연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기억하는 20살의 서연이에 대해, 유라는 자신이 기억하는 40살의 서연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그들 사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태준은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앨범 속에는 유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서툴게 들려주었다. 유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단지 병들고 슬픔에 잠긴 여인이 아니라 한때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사랑받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강태준은 딸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회사 일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네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한다. 그것은 회장으로서 후계자에게 하는 말이 아닌 아버지로서 딸의 꿈을 묻는 질문이었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맑은 눈으로 그를 보며 대답했다. 우선은 어머니의 재단을 잘 운영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엄마처럼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요.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했다. 그는 딸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장소로 함께 떠날 준비를 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유라가 어머니의 유골을 모신 곳은 화려한 추모공원이 아닌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공동묘지였다. 비가 내린 뒤끝이라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서여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묘비 앞에 강태준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21년 만에 재회였다. 수천 수만 번을 상상했지만 단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만남. 그는 품에서 하얀 백합 한 다발을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연희야.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회한과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열하고 싶었다. 그는 유라에게 그리고 묘비 아래 잠든 연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강원도 산장에서의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비겁했던 자신에 대해 그의 고백은 한 남자가 첫사랑에게 바치는 뒤늦은 참회였다. 유라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엄마는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때로는 원망도 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늘 말씀하셨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었다고.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라고요. 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연희의 진심. 그것은 강태준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와 용서가 되었다. 그는 유라가 들려주는 엄마와의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녀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의 무게를 실감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묘비 옆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하나의 사랑과 상실을 공유한 온전한 가족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가을의 문턱.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서연희 아트재단의 창립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재단의 첫 번째 후원을 받게 된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였다. 객석 맨 앞줄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차분하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유라의 얼굴에서는 어색함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신감과 기품이 넘쳐 흘렀다. 제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오늘 이 무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라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박수를 쳤다. 그의 얼굴에는 진성그룹 회장이 아닌 오직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수십 년간 그를 올감했던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극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어머니께서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을 게다. 강태준이 말했다. 알아요.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분명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버지와 딸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도둑 맞았던 시간을 되찾고 마침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강씨 가문의 새로운 새벽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